당신이 우리 집안에 들어온다고요? 부모도 없는 사람이 무슨 낯짝으로 우리 아들하고 결혼한다는 겁니까? 고급 한정식 집에서 터져나온 박선희의 날카로운 목소리. 이수진은 그 자리에서 파혼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박선희 남편 강민호의 휴대폰에는 믿을 수 없는 문자들이 쏟아졌죠. 대출 연장 불가, 신규 대출 중단, 거래 정지. 50억짜리 건설 프로젝트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만나보세요. 수진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강태주는 어머니 박선희 앞에서 간절하게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박선희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죠. 좋은 사람? 부모도 없는 여자가 우리 집안에 들어온다고? 내가 미쳤니? 박선희는 아들의 말을 한마디로 잘라버렸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남편 강민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준아, 결혼은 신중해야 하는 거야. 집안 배경을 모르는 여자와 결혼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아버지까지 그러시면 어떡해요. 수진이는 대학도 장학금으로 나왔고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경리예요. 태주는 3년 동안 사귄 여자친구 이수진을 떠올렸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지만 누구보다 밝고 성실한 여자였죠. 중소기업 경리로 일하면서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던 모습이 좋았습니다. 장학금? 그게 자랑이니? 우리 집안은 3대째 사업하는 집안이야. 내 할아버지 때부터 건설업으로 성공한 집안이라고. 박선희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강민호는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중소기업 대표였어요. 직원 10명 정도 되는 회사지만 박선희는 항상 자신의 집안을 자랑스러워했죠. 그래도 한 번만 만나보세요. 수진이 인사드리고 싶어 해요. 태준의 간청에 박선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어. 딱 한 번만 만나보지. 대신 내 마음에 안 들면 바로 헤어지는 거다. 서울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 태주는 수진과 함께 예약된 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은 연보라색 원피스를 입고 단정하게 머리를 묶었어요.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죠. 너무 떨려요, 오빠. 수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태준이 그 손을 꽉 잡았어요. 괜찮아. 부모님도 수진이 보면 마음 풀리실 거야. 하지만 태준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박선희와 강민호가 들어서자마자 분위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수진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박선희는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보기만 할 뿐 대답하지 않았죠. 앉으세요. 강민호가 짧게 말했습니다. 네 사람은 자리에 앉았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종업원이 음식을 가져왔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박선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32입니다. 그럼 태준이보다 한 살 많네요. 직업은요? 중소기업에서 격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회사지만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박선희는 물을 한 모금 마신 후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인가요?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상했던 질문이었지만 막상 듣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로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방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박선희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어요. 고아원이요? 그럼 집안 내력을 전혀 모르겠네요. 네, 모릅니다. 하지만 학교 다닐 때도 장학금 받으면서 열심히 공부했고 지금도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수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박선희의 표정은 점점 차가워졌죠. 장학금으로 공부했다는 게 자랑은 아니잖아요. 결혼은 개인끼리 하는 게 아니라 집안끼리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같은 집안은 더더욱 그래요. 어머니, 그런 말씀은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태준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박선희는 아들의 말을 무시했어요. 수진 씨, 솔직히 말할게요. 당신이 우리 집안에 들어온다는 건 말도 안 돼요. 부모도 없고 집안 배경도 없고 재산도 없잖아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어요. 제가 부족한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태준 씨를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 사랑만으로 결혼해요? 나중에 애 낳고 키우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 게다가 집안 망신까지 당하면서 당신 같은 여자를 며느리로 받을 순 없어요. 박선희의 말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강민호도 거들었어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사업하는 집안이야. 명문가와 혼인을 맺어야 해. 미안하지만 수진 씨와는 안 될 것 같네요. 수진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진아, 잠깐만. 태준이 급히 따라 나섰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오빠, 어머니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너무 다른 세상 사람이에요. 아니야. 어머니가 잘못하신 거야. 태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어요. 오늘은 여기서 헤어져요. 혼자 있고 싶어요. 수진은 뒤돌아보지 않고 한정식 집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걸었죠. 작은 원룸에 돌아온 수진은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번진 화장, 부은 눈. 괜찮아. 이런 일도 있는 거야.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가슴 깊은 곳의 상처는 깊어져만 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태준에게서 온 문자였죠. 수진아, 정말 미안해. 조금만 시간을 줘. 부모님 설득할게. 하지만 수진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박선희 같은 사람은 절대 마음을 바꾸지 않을 테니까요. 그날 밤 박선희는 남편 강민호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태준이 일은 제대로 정리된 거죠? 당연하지. 내가 단호하게 말했잖아. 저런 여자랑은 절대 안 된다고. 강민호는 자신만만했습니다. 박선희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다행이에요. 저런 집안 배경도 없는 여자가 우리 며느리가 됐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내일 태준한테 다른 여자 소개해줘야겠어. 두 사람은 아무 걱정 없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그들의 삶이 완전히 뒤집힐 거라는 걸. 다음 날 아침 7시 강민호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은행에서 온 문자였어요. 대출 연장 불가 통보. 기존 대출금 조기 상환 요청. 강민호는 눈을 비볐습니다. 뭔가 잘못 본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문자는 분명했어요. 곧이어 다른 은행에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신규 대출 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 뭐야, 이게 대체 무슨? 강민호는 황급히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담당 직원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죄송합니다, 사장님. 본사 지침으로 대출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회사 신용등급에 문제 없잖아요. 그건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상부 지시사항이라서요. 강민호는 다급해졌습니다.
회사 운영자금 대부분을 은행 대출로 돌리고 있었거든요. 50억 규모의 아파트 리모델링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었고요. 당장 본점 부장님한테 연결해 주세요. 죄송하지만 그것도 어렵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강민호는 다른 거래 은행에도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대답은 모두 똑같았습니다. 대출 불가, 연장 불가, 거래 중단. 여보, 무슨 일이에요? 아침부터 왜 이래요? 박선희가 잠옷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강민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은행들이 전부 대출을 막았어. 기존 대출도 당장 갚으래. 뭐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나도 모르겠어. 갑자기 이러는 거야. 강민호는 급히 옷을 입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니 경리부장이 다급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제1은행에서 30억 대출 만기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뭐? 30억을? 네, 그리고 신한은행도 20억 대출 조기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강민호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50억이 하루아침에 막힌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우리 회사 신용등급에 문제 있어? 아니요, 신용등급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은행들이 일제히 대출을 중단했습니다. 이건 뭔가 이상했습니다. 한두 개 은행도 아니고 모든 은행이 동시에 대출을 막는다는 건 말이 안 됐어요. 혹시 금융권에 우리 회사 관련해서 특이사항 없었어? 없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된 겁니다. 강민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모든 게 정상이었거든요. 일단 다른 금융기관 알아봐. 제2금융권이라도 좋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2금융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캐피탈 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까지 모두 대출을 거부했어요. 점심시간 강민호는 거래처 사장들과 만나기로 했던 약속도 취소 연락을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갑자기 본사에서 거래 중단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5년째 거래하고 있잖아요.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상부 지시라서요. 하나, 둘, 셋. 협력업체들이 줄줄이 거래 중단을 통보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뒤에서 조종하는 것 같았어요. 오후 3시 강민호는 진행 중인 리모델링 현장으로 갔습니다. 현장 소장이 난감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사장님, 자재업체들이 외상 거래를 거부합니다. 현금으로만 거래하겠답니다. 뭐? 갑자기? 네, 오전부터 일제히 연락이 왔습니다. 강민호는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50억짜리 프로젝트였어요. 하지만 자금이 막히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죠. 일단 공사 중단하고 대기해. 사장님, 그럼 인건비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알아볼게. 강민호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집에 돌아온 강민호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박선희가 다가왔어요. 여보, 어떻게 됐어요? 전부 막혔어. 은행도, 거래처도, 협력업체도. 그게 무슨 소리예요? 대체 왜요? 나도 모르겠어. 누군가 우리 회사를 압박하고 있어. 박선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설마 그 여자 때문인가요? 무슨 여자? 어제 만난 그 고아원 여자 말이에요. 분명 저주라도 걸었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그게 말이 돼? 강민호는 코웃음 쳤습니다. 하지만 박선희는 진지했어요. 그럼 다른 이유가 있어요? 어제까지 멀쩡하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됐잖아요. 그건 우연이야. 금융권 사정이 안 좋아서 그런 거지. 하지만 강민호도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너무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졌거든요.
그날 밤 태준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강민호가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회사 일이 좀 꼬였다. 은행에서 대출을 막아버렸어. 태준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수진이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아버지, 혹시 어제 수진이 만난 일이랑 관련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고아원 출신 여자가 뭘 할 수 있겠어? 강민호는 아들의 말을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찝찝했어요. 뭔가 석연치 않았거든요. 태주는 방으로 들어가서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도 없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협력업체들이 미지급 대금을 독촉하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지난달 공사 대금 3억 원 언제 주실 겁니까? 다음 주까지 드릴게요. 사장님, 저희도 사정이 어렵습니다. 이번 주 안에 입금 안 되면 법적 조치 취하겠습니다. 전화는 끊임없이 걸려왔습니다. 경리부장은 속수무책이었어요. 사장님, 당장 갚아야 할 돈이 15억입니다. 하지만 회사 통장에는 2억밖에 없습니다. 강민호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이대로 가면 부도가 날 수도 있었어요. 개인 재산이라도 팔아야 하나? 그것도 시간이 걸립니다. 당장 현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강민호는 책상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회사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박선희는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카드가 거부당했어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카드 한도가 초과됐습니다. 뭐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박선희는 당황했습니다. 한도가 5천만 원짜리 카드였거든요. 다른 카드로 결제하시겠습니까? 박선희는 황급히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거부당했어요. 이것도 한도 초과입니다. 친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선희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제가 현금으로 드릴게요. 다른 친구가 대신 계산했습니다. 박선희는 망신을 당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카드가 왜 다 막혔어요? 회사 신용등급이 떨어져서 카드사에서 한도를 막은 거야. 그럼 우리 지금 돈이 없다는 거예요? 당분간은 절약해야 할 것 같아. 박선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이거 다 그 여자 때문이에요. 분명 뭔가 저주를 걸었을 거예요. 그만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지만 박선희는 확신했습니다. 분명 수진이와 관련이 있다고요. 3일째 되는 날 강민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EJ캐피탈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EJ금융그룹은 국내 5대 금융그룹 중 하나였어요. 여기서도 거절당하면 정말 끝이었죠. 접수처에서 상담 신청을 했습니다. 1시간을 기다린 끝에 상담실로 안내됐어요.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대출 상담받으러 왔습니다. 건설업을 하는데 운영자금이 필요해서요. 상담원이 서류를 받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죄송합니다만 대출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요? 우리 회사 신용등급은 정상이에요. 그게 아니라 사내 지침 사항입니다. 무슨 지침이요? 상담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난감한 표정만 지었어요. 본부장님이라도 만나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그것도 어렵습니다. 강민호는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누군가 뒤에서 불렀어요. 강민호 사장님이시죠? 돌아보니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EJ금융그룹 기획실 차장 김성호라고 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잠깐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김성우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후 입을 열었어요.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장님 회사는 금융권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습니다. 블랙리스트요? 그게 무슨 소리죠? 누군가 상부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강민호 사장 회사에는 절대 대출하지 말라고요. 강민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가 그런 지시를 내렸습니까? 그건 저도 모릅니다. 아주 높은 분의 지시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요? 김성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이유는 모릅니다. 다만 사장님이 누군가 건드려선 안 될 사람을 건드린 것 같습니다. 강민호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누구를 건드렸다는 걸까요? 혹시 최근에 누구와 사이가 안 좋아진 일 없으십니까? 강민호는 생각해 봤습니다. 거래처와 싸운 적도 없고 누구한테 원한을 산 기억도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3일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아들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파혼시켰어요. 고아원 출신이라서요. 그 여자친구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김성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이수진 씨요?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32입니다. 김성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뭔가 아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사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분이 어느 회사에 다니시나요? 중소기업 격리로 일한다고 들었습니다. 회사 이름은요?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김성우는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사진 한 장을 보여줬어요. 혹시 이분 아니신가요? 사진 속에는 수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한 중년 남자가 함께 서 있었어요. 사진 설명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이금융그룹 정우진 부회장, 조카 이수진 양과 함께. 강민호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부회장 조카라고요? 네, 정우진 부회장님의 외조카입니다. 강민호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고아원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재벌가 조카였다니요. 그런데 왜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부회장님 여동생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이수진 양이 어렸는데 부회장님이 경제적으로 후원했지만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으셨죠. 왜요? 조카가 평범하게 자라길 원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재벌가 신분이 알려지면 힘들어질 거라고요. 강민호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그럼 지금 이 상황은? 부회장님이 조카분 일을 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권에 압력을 넣으신 거죠. 강민호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부회장님께 사과부터 드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날 수 있을까요? 그건 쉽지 않을 겁니다. 부회장님이 상당히 화가 나 계신 것 같습니다. 강민호는 카페를 나와 차에 올라탔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집에 돌아온 강민호는 박선희에게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뭐라고요? 그 여자가 재벌가 조카라고요? 그래. 이제이금융그룹 부회장 외조카야. 박선희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회장한테 사과해야 해. 그래야 풀릴 것 같아. 어떻게 만나요? 그걸 알아봐야지. 강민호는 지인들을 총동원해서 정우진 부회장을 만날 방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이틀을 매달린 끝에 겨우 면담 약속을 잡았습니다. 면담 날 강민호는 이제이금융그룹 본사 30층 부회장실로 향했습니다. 비서가 안내했어요. 10분만 기다려주세요. 강민호는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나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드디어 부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우진 부회장이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들어오세요. 강민호는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민호라고 합니다. 정우진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앉으세요. 강민호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정우진이 드디어 고개를 들었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부회장님,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떤 실수를 하셨는데요? 부회장님, 조카분을 모욕했습니다. 정말 몰라서 그랬습니다. 정우진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몰라서 그랬다고요? 그럼 알았으면 존중했다는 말씀인가요? 강민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신분이 아니라 인격으로 대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제 조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아십니까? 부모 없이 자라면서도 꿋꿋하게 살아온 아이를 당신은 집안 배경이 없다고 모욕했어요. 정우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부회장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회사가 망하면 직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죠. 강민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정우진은 강민호를 내려다봤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제 조카한테 직접 사과하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세요. 그럼 생각해 보겠습니다. 강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호는 수진을 만나기 위해 그녀가 다니는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경비실에서 막혔어요. 방문 예약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하지만 급한 일이 있어서 이수진 씨를 만나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예약 없이는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강민호는 회사 앞에서 수진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이 나왔어요. 그 중에 수진도 있었습니다. 수진 씨, 강민호가 다가갔습니다. 수진은 강민호를 보고 놀랐어요. 어머니, 아버지, 여기 왜 오셨어요?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어? 수진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근처 카페로 가시죠.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로 갔습니다. 자리에 앉자 강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수진 씨, 정말 죄송해요. 내가 너무 큰 실수를 했어.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 외삼촌이 정우진 회장이라는 걸 몰랐어요. 만약 알았더라면 어쩔 건데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랬더라면 당신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 거야. 역시 그렇군요. 신분을 알았으면 존중하고 모르니까 함부로 대한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강민호는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전태준 오빠를 정말 사랑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제 집안 배경만 보셨죠. 사람 자체는 안 보셨어요. 미안해. 지금 사과하시는 건 제 신분을 알아서잖아요. 진심이 아니에요. 수진의 말에 강민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맞아.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싶어. 늦었어요. 이미 상처받았어요. 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외삼촌한테는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회사 일은 풀어드리겠습니다. 정말? 강민호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든 하겠어. 태준 오빠와는 완전히 끝낸다는 걸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다신 저를 찾아오지 마세요. 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약속할게. 수진은 카페를 나갔습니다. 강민호는 자리에 남아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박선희는 명품 가방을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당장 현금이 필요했거든요. 3천만 원짜리 가방이었지만 1,000만 원에 급매로 올렸어요. 친구 한 명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선희야, 내가 가방 판다며?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안 쓰는 거 정리하는 거야. 그래. 그런데 요즘 남편 회사 안 좋다는 소문 들었는데. 박선희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회사 잘만 돌아가. 그래. 다행이다. 나 걱정했잖아. 전화를 끊은 박선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소문이 벌써 퍼진 거예요. 강민호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박선희가 급히 다가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수진 씨가 외삼촌한테 말해준대. 회사 일은 풀릴 것 같아. 정말요? 다행이다. 하지만 대가가 있어. 태준이랑 완전히 헤어지는 조건이야. 박선희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망하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어쩔 수 없죠. 그렇게 하세요. 그날 밤 태준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태준아, 앉아봐. 무슨 일이에요? 강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와 완전히 정리해야 할 것 같다. 무슨 소리예요? 제가 다시 만나보려고 했는데. 안 돼. 이미 너무 멀리 왔어. 태준은 부모님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수진이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한테 다신 찾아오지 말래. 완전히 끝내자고. 태준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볼게요. 소용없어. 이미 결정된 일이야. 태준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수신이 거부됐습니다.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어요. 며칠 후 강민호 회사에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대출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다만 조건이 까다로워질 겁니다. 괜찮습니다. 무슨 조건이든 받아들이겠습니다. 강민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협력업체들도 하나둘 거래를 재개했습니다. 현장 공사도 다시 시작됐죠. 하지만 예전 같지는 않았습니다. 신용이 한번 떨어지니 회복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박선희는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편하지 않았어요. 친구들의 시선이 달라진 게 느껴졌거든요. 선희야, 요즘 어때? 응, 괜찮아. 카드는 다시 되니? 박선희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응, 이제 괜찮아. 하지만 명품 가방은 예전처럼 쉽게 살 수 없었습니다. 회사 자금 사정이 여전히 빠듯했거든요. 한편 태주는 수진을 잊지 못했습니다.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자꾸 수진 생각이 났어요. 수진이 좋아하던 카페 앞을 지날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회사 동료가 물었어요. 태준아, 요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무 일도 없어. 하지만 태준의 얼굴에는 씁쓸함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이 수진을 지키지 못한 게 후회됐어요. 부모님 말에 쉽게 흔들렸던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어느 날 태준은 수진이 다니는 회사 앞으로 갔습니다. 멀리서라도 보고 싶었거든요. 퇴근 시간에 맞춰 회사 건너편에서 기다렸어요. 6시가 되자 직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수진도 있었어요. 하지만 수진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남자와 함께 걷고 있었죠. 태준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걸었어요. 남자가 뭔가 재미있는 말을 하자 수진이 웃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모습이었어요.
태주는 그 자리에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수지는 이미 자신을 잊은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태주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어요. 그때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부모님을 설득했더라면 달라졌을까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지는 이미 다른 삶을 살고 있었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수지는 외삼촌 정우진의 부탁으로 이제이금융그룹 사회공헌재단 이사로 임명됐어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지만 수지는 받아들였습니다. 재단 사무실은 강남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인테리어였어요. 수진의 사무실도 따로 마련됐죠. 첫 출근 날 직원들이 수진을 반겼습니다. 이사님 환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직 배울 게 많으니 도와주세요. 수진은 겸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직원들은 수진의 소탈한 모습에 호감을 느꼈어요. 재단 실장이 업무를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주로 저소득층 청소년 장학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고아원 후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요. 수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고아원 후원이요? 네, 전국 신계 고아원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고아원 출신이에요. 이 일에 특별히 관심이 많습니다. 실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럼 이사님께서 이 사업을 직접 맡아주시면 어떨까요? 좋아요. 꼭 그렇게 하고 싶어요. 수지는 고아원 방문 일정을 잡았습니다. 자신이 자랐던 고아원도 포함시켰어요. 오랜만에 가보고 싶었거든요. 토요일 오전 수지는 경기도 외곽의 고아원을 찾았습니다. 20년 만에 찾는 곳이었어요. 예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수진을 반겼습니다. 수진아, 이렇게 성공해서 돌아오다니 정말 자랑스럽구나. 선생님, 보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원장 선생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내가 어릴 때 생각나는구나. 항상 밝고 씩씩했지. 고아원 아이들이 수진을 보러 나왔습니다. 1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었어요. 가장 어린 아이는 5살, 큰 아이는 16살이었죠. 안녕하세요, 누나. 아이들이 수줍게 인사했습니다. 수지는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어요. 안녕. 나도 너희들처럼 여기서 자랐어. 정말요? 응. 그래서 너희 마음을 잘 알아. 수지는 아이들과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들의 꿈을 물어봤어요. 의사가 되고 싶다는 아이,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아이, 가수가 되고 싶다는 아이. 저마다 꿈이 있었습니다. 너희들 꿈 꼭 이룰 수 있어. 포기하지 마. 하지만 누나, 돈도 없는데 어떻게 공부해요?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수지는 재단 예산으로 이 고아원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학 진학까지 전액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원장 선생님이 고마워했습니다. 수진아, 정말 고맙다. 이 아이들한테 큰 희망이 될 거야. 제가 받은 도움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고아원을 나서는 수진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뿌듯함이 가슴에 가득 찼어요. 재단 사무실로 돌아온 수진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고아 출신 청년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이제이그룹 계열사와 협력해서 진행하기로 했죠. 외삼촌 정우진이 재단을 방문했습니다. 수진아, 요즘 어때? 재미있어요, 외삼촌. 정말 의미 있는 일 같아요. 그래, 다행이다. 정우진은 조카가 밝아진 모습을 보고 흐뭇했습니다. 외삼촌,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 왜 제 신분을 숨기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후원해 주셨으면서. 정우진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내가 평범하게 자라길 바랐어.
재벌가 조카라는 걸 알면 주변 시선이 달라지잖아. 그런 게 부담이 될까봐. 수지는 외삼촌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고마워요, 외삼촌. 덕분에 세상을 제대로 배웠어요. 내가 강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두 사람은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편 강민호의 회사는 겉보기에는 정상으로 돌아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부 사정은 여전히 어려웠어요. 한번 떨어진 신용등급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죠. 협력업체들도 예전처럼 선뜻 외상 거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현금 거래를 고집하는 곳이 많아졌어요. 경리부장이 강민호에게 보고했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 운영자금이 부족합니다. 또요? 네, 자재비 지급이 밀려서 협력사들이 독촉하고 있습니다. 강민호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위기는 넘겼지만 여전히 어려웠어요. 개인 돈 좀 더 넣어야겠어. 사장님, 이미 많이 넣으셨는데요. 어쩔 수 없지. 회사를 살려야 해. 강민호는 개인 예금을 회사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5천만 원이었어요.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이었죠. 박선희는 통장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이 돈 왜 뺐어요? 회사에 급한 불 껐어. 우리 노후 자금인데요. 지금은 회사가 더 급해. 박선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그날 밤 박선희는 옷장을 정리했습니다. 명품 옷들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입을 일이 없었습니다. 친구들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웠거든요. 한 친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선희야, 다음 주에 백화점 세일 가자. 미안해. 나 요즘 좀 바빠. 또, 요즘 맨날 바쁘다며? 박선희는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어요. 돈이 없어서였죠. 전화를 끊은 박선희는 거울을 봤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하지 않았어요. 피부도 거칠어지고 머리도 푸석해졌습니다. 미용실도 한 달째 못 갔거든요. 이게 다 내가 잘못한 거구나. 박선희는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수진을 함부로 대한 게 후회됐어요. 태주는 요즘 회사 일에 집중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자꾸 수진 생각이 났거든요. 동료가 소개팅을 제안했습니다. 태준아, 내 사촌 동생 한번 만나볼래? 괜찮은 애야. 아니, 괜찮아. 왜? 아직도 그 여자 생각해? 태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동료가 어깨를 두드렸어요. 야, 이미 끝난 일이야. 새로운 사람 만나봐. 하지만 태주는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수진만큼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느 주말 태주는 혼자 영화관에 갔습니다. 로맨스 영화였어요. 영화를 보던 중 주인공 커플이 헤어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남자 주인공이 후회하는 모습이 자신과 똑같았어요. 태주는 영화관을 나와 한강공원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커플들이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너를 지키지 못해서. 태주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 없었어요. 수진은 이미 다른 세상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3개월이 흘렀습니다. 수진은 재단 일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전국 고아원을 다니며 아이들을 만나고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수진은 서울 근교한 고아원에서 재능기부 행사를 열었습니다. 대학생 봉사자들이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행사장에는 20명 정도의 봉사자가 왔습니다. 그 중에 한 남자가 수진의 눈에 띄었어요. 키가 크고 안경을 쓴 남자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있었죠. 수진이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남자가 환하게 웃었어요.
안녕하세요. 김도연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교사예요. 아, 선생님이시구나. 저는 재단 이사 이수진입니다. 알고 있어요. 오늘 행사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도연은 주말마다 봉사활동을 한다고 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걸 좋아한다고요. 선생님은 왜 봉사를 시작하셨어요? 저도 어릴 때 어려웠거든요. 그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도울 차례라고 생각했어요. 수지는 도연의 진심 어린 말에 감동했습니다. 멋지시네요. 아니에요. 제가 받은 걸 돌려드리는 거예요. 두 사람은 금방 친해졌습니다. 점심시간에 함께 식사를 했어요. 도연은 수진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수진 씨도 고아원 출신이시라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일이 더 의미 있어요. 대단하세요. 제 위치에서 이런 일을 하시다니. 수진은 도연과 이야기하면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태중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도연은 수진의 과거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도연이 물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봉사 오실 거예요? 네, 올 생각이에요. 그럼 그때 또 뵙겠습니다. 두 사람은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수지는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수진 씨 덕분에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수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선생님 수업 정말 좋았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문자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일상적인 이야기부터 깊은 대화까지 나눴어요. 일주일 후 다시 봉사활동장에서 만났습니다. 도연은 아이들에게 과학 실험을 보여줬어요.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환호했죠. 우와, 선생님 대단해요. 수진도 아이들과 함께 실험을 지켜봤습니다. 도연의 모습이 정말 멋있어 보였어요. 행사가 끝난 후 도연이 물었습니다. 수진 씨, 혹시 시간 있으면 커피 한잔 할까요? 좋아요.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수진 씨,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봐도 돼요? 네, 뭐든지요. 외삼촌이 재벌이시면서 왜 고아원에서 자라셨어요? 수지는 자신의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놨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일, 외삼촌이 신분을 숨기고 후원해준 일, 그리고 최근에 알게 된 일까지. 도연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어요. 힘드셨겠어요. 괜찮아요. 덕분에 강해졌어요. 정말 멋진 분이세요. 도연의 진심 어린 말에 수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선생님도 멋지세요. 아이들을 위해 봉사하시잖아요. 제가 받은 걸 나누는 거예요. 두 사람은 해가 질 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날 이후 수진과 도연은 자주 만났습니다. 봉사활동도 함께하고 영화도 보러 갔어요. 식사도 자주 했죠. 한 달쯤 지났을 때 도연이 고백했습니다. 수진 씨, 저 솔직히 말할게요. 수진 씨가 좋아요. 수진은 놀랐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듣고 나니 떨렸어요. 저도 선생님이 좋아요. 정말요? 네, 정말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한편 강민호의 회사는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신규 프로젝트를 따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한번 실추된 평판은 회복하기 힘들었죠. 회사 직원들도 하나둘 그만뒀습니다. 월급 지급도 자주 밀렸거든요. 50명이던 직원은 30명으로 줄었어요. 격리부장이 강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알아. 하지만 직원들 생각하면 사장님 마음은 압니다. 하지만 회사가 살아야 직원들도 살아요. 강민호는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사무실을 줄이고 직원도 더 줄이기로 했어요. 박선희는 백화점 문화센터 강좌도 끊었습니다. 수강료가 부담됐거든요. 친구 모임에도 나가지 않았어요. 회비 내는 게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선희야, 요즘 왜 연락도 안 해?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바빠서. 거짓말. 내 남편 회사 어렵다며? 다들 알고 있어. 박선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맞아. 요즘 좀 어려워. 왜 진작 말 안 했어? 친구 사이잖아. 미안해. 부끄러워서. 친구가 박선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희야, 힘들 때 친구가 있는 거야. 혼자 끙끙 앓지 마. 박선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혼자 버티느라 힘들었거든요. 고마워. 그날 박선희는 친구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수진을 모욕한 일, 회사가 어려워진 일, 지금까지의 고생까지. 내가 그런 실수를 하다니. 사람은 신분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데. 알아. 이제는 알아. 박선희는 진심으로 후회했습니다. 태주는 우연히 수진을 봤습니다. 강남역 근처에서였어요. 수진은 한 남자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태주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수진이 웃는 모습이 예전보다 더 밝았어요. 남자도 수진을 다정하게 대했습니다. 태주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이제 정말 놓아줘야 할 때였어요. 집에 돌아온 태주는 수진의 사진을 모두 지웠습니다. 문자도 삭제했어요. 이제 앞으로 나아갈 때였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수진과 도연의 관계는 깊어졌어요. 주말마다 함께 봉사활동을 하고 평일에는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어느 날 도연이 수진을 특별한 장소로 데려갔습니다. 남산타워였어요. 왜 여기로 왔어요? 오늘이 우리 사귄 지 100일이잖아요. 수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100일이나 됐다니요. 정말 빠르네요. 도연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수진 씨, 이거 받아주세요. 상자를 열어보니 예쁜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트 모양의 펜던트였어요. 고마워요. 정말 예뻐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두 사람은 남산타워 전망대에서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빛나는 도시의 불빛이 아름다웠어요. 수진 씨, 우리 이대로 계속 함께하면 안 될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도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또 꺼냈어요. 반지 상자였습니다. 수진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수진은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네, 좋아요. 정말요? 네, 정말이요. 도연은 수진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는 거였어요. 다음 날 수진은 외삼촌 정우진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외삼촌, 저 결혼해요. 정말? 누구랑?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김도연이라고요. 정우진은 조카의 행복한 표정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났구나. 축하한다. 외삼촌도 만나보실래요? 당연하지. 언제 한번 식사하자. 일주일 후 세 사람은 한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정우진은 도연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도연 씨, 직업이 교사라고 들었습니다. 네,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수진이를 어떻게 만났나요? 봉사활동에서 만났습니다. 수진 씨가 재단 행사를 열어서요. 정우진은 도연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눈빛이 정직했어요. 수진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생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정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결혼 축복합니다. 수지는 외삼촌께 감사했습니다. 진심으로 인정해 주는 게 느껴졌거든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화려한 예식장 대신 작은 교회에서 하기로 했어요. 하객도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했습니다.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수지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태준을 초대할까 말까요? 도연에게 물어봤습니다. 전 남자친구 얘기한 적 있죠? 네, 들었어요. 그 사람을 초대해도 될까요? 도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수진 씨가 원하면 괜찮아요. 저는 상관없어요. 고마워요. 수지는 태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태준 오빠, 저 결혼해요. 시간 되시면 와주세요. 한참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축하해. 행복하게 살아. 태준은 결혼식에 오지 않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수지는 이해했어요. 아마 힘들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한편 강민호의 회사는 결국 부도가 났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협력업체 대금을 못 갚아서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강민호는 사무실을 정리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게 무너진 거예요. 경리부장이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저희는 괜찮습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미안해. 다들 날 믿고 따라왔는데. 강민호는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지 못했습니다. 개인 재산까지 모두 털어도 부족했어요. 박선희는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강남 아파트였는데 금매로 내놨어요. 빚을 갚고 나니 남는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 이제 어디서 살아요? 일단 전세로 작은 집 구하자. 두 사람은 강남을 떠나 경기도 외곽으로 이사했습니다. 20평짜리 작은 아파트였어요. 예전 집의 절반도 안 됐죠. 박선희는 집안일을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다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는 걸 알았어요. 태주는 부모님을 도와야 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사업을 시작했어요. 편의점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위해 참았어요. 어느 날 손님 중에 아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예전 회사 동료였어요. 태준아, 여기서 뭐해? 편의점 운영하고 있어. 그래, 많이 힘들겠다. 괜찮아. 태준은 억지로 웃었지만 속은 쓰라렸습니다. 그날 밤 태준은 수진 SNS를 봤습니다. 결혼 준비하는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태준은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라는 걸 받아들였어요.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수지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었어요. 간결하지만 우아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외삼촌 정우진이 수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준비됐니? 네, 외삼촌. 감사해요. 내가 더 고마워.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줘서.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수지는 외삼촌과 함께 천천히 입장했어요. 하객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5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고아원 아이들도 왔고 재단 직원들도 왔습니다. 도연이 재단 앞에서 수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가까이 다가오자 눈물을 글썽였어요. 정말 예뻐요.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우진이 수진의 손을 도연에게 건넸습니다. 이 아이 잘 부탁합니다. 평생 소중히 여겨주세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연이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주례자가 단상에 올라 결혼식을 시작했어요. 결혼은 두 사람이 만나 하나가 되는 약속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평생을 함께 하겠다는 다짐이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수진 씨와 김도연 씨는 그 아름다운 약속을 맺으려 합니다.
하객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도연 씨, 이수진 씨를 평생 사랑하고 보호하시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수진 씨, 김도연 씨와 평생 함께 하시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수진의 목소리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반지 교환이 시작됐어요. 도연이 수진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 당신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모두 사랑합니다. 수진도 도연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어요. 도연 씨,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어요. 주례자가 선언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입맞춤하세요. 도연이 수진을 부드럽게 안고 입맞춤했습니다. 하객들이 환호하며 박수를 쳤어요. 그때 교회 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들어왔어요. 태준이었습니다. 태준은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수진의 행복한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안도했습니다. 수진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게 다행이었거든요. 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신랑 신부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고아원 아이들도 다가왔어요. 누나, 축하해요. 고마워. 너희도 나중에 좋은 사람 만나. 수진은 아이들을 하나하나 안아줬습니다. 재단 직원들도 축하했어요. 이사님, 정말 아름다우세요. 고마워요.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정우진이 신랑 신부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진아, 정말 축하한다. 도연 씨도 수진이 잘 부탁해요. 감사합니다, 부회장님.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때 태준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수진과 눈이 마주쳤어요. 수진아, 축하해. 오빠 와줘서 고마워요. 행복하게 살아. 오빠도요. 두 사람은 짧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태준은 수진의 손을 잡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만 숙였죠. 그리고 조용히 교회를 나갔습니다. 도연이 수진 옆으로 왔어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이제 정말 괜찮아요. 수진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하객들과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 고아원 아이가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누나, 결혼하니까 어때요? 정말 행복해. 너도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저도 누나처럼 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넌 충분히 멋진 사람이 될 거야. 수진의 말에 아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신랑 신부는 작별 인사를 했어요. 하객들이 꽃가루를 뿌리며 배웅했습니다. 차에 오른 수진과 도연. 도연이 운전대를 잡으며 물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아내? 수진은 그 호칭이 좋았습니다. 집으로 가요. 우리 집. 두 사람은 새로 마련한 신혼집으로 향했습니다. 마포구의 작은 아파트였어요. 크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느낌이 드는 곳이었죠. 집에 도착한 두 사람은 현관에 서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수진 씨, 아니, 이제 우리 아내. 행복하게 해줄게요. 저도 남편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창가에 서서 서울 야경을 바라봤어요. 도연이 뒤에서 수진을 안았습니다. 뭘 생각해요? 그냥 정말 꿈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요. 네, 그래요. 수진은 도연의 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한편 태주는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 중이었습니다. 손님이 별로 없는 시간이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수진의 결혼 사진을 봤습니다. SNS에 올라온 사진이었죠. 정말 행복해 보이네. 태주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어요.
이제 정말 놓아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편의점 문이 열리며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태주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밝게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일상은 계속됐습니다. 박선희는 작은 아파트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한 음식은 아니었어요. 간단한 찌개와 반찬 몇 가지였죠. 강민호가 일용직 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힘들었어요? 괜찮아. 이 나이에 막노동하는 게 쉽진 않지만. 미안해요, 여보. 다 내 잘못이에요. 박선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 와서 뭘? 우리 같이 극복하자. 강민호가 아내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저녁을 먹으며 두 사람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그때 수진 씨한테 진심으로 사과했어야 했어요. 이미 늦었어. 그 아이는 자기 인생 잘 살고 있어. 그래도 미안한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박선희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럼 편지라도 써볼까? 강민호의 제안에 박선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박선희는 정성스럽게 편지를 썼습니다. 수진 씨께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사람을 신분으로 판단했던 제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비록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지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부디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편지를 봉투에 넣고 우표를 붙였어요. 하지만 주소를 몰라서 보낼 수 없었습니다. 박선희는 편지를 서랍에 넣어뒀어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전하고 싶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재단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며 바쁘게 지냈어요. 도연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죠. 어느 토요일 두 사람은 함께 고아원 봉사활동을 갔습니다. 아이들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선생님, 누나 왔어요. 응, 오늘도 재미있게 놀자. 도연과 수지는 아이들과 운동장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축구도 하고 술래잡기도 했어요. 한 아이가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누나도 여기서 자랐다며요? 응, 맞아. 그럼 외로웠어요? 가끔은 외로웠지. 하지만 친구들이 있어서 괜찮았어. 저도 누나처럼 강해질 수 있을까요? 수지는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당연하지. 넌 이미 충분히 강한 아이야. 봉사활동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연이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해요. 뭐가요? 이렇게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들까지 도우니까요. 저는 그냥 받은 걸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도연은 아내가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수지는 외삼촌 정우진에게서 전화를 받았어요. 수진아, 내일 시간 있니? 네, 외삼촌. 무슨 일이세요? 집으로 놀러와. 할 얘기가 있어. 다음 날 수진과 도연은 정우진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평창동의 넓은 저택이었어요. 정우진이 두 사람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서 와. 식사 준비했으니까 같이 먹자. 식사를 하며 정우진이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아, 재단 일 어때? 정말 보람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뿌듯해요. 그래, 다행이다. 그런데 말이야. 정우진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재단 이사장직을 맡아줄 수 있겠니? 수진은 놀랐습니다. 이사장이요? 제가 아직 경험이 부족한데요. 경험은 쌓으면 돼. 내가 이 일에 가장 진심이라는 걸 알아. 그게 중요한 거야. 수진은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수진은 결심했습니다. 알겠어요, 외삼촌.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다. 내가 있어서 든든해. 식사 후 정우진은 수진에게 오래된 앨범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내 어머니 사진이야. 앨범을 펼치니 젊은 여자의 사진이 나왔어요. 수진과 닮았습니다. 정말 저랑 닮았네요. 그래. 내 어머니도 착한 사람이었어. 너처럼. 수진은 어머니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엄마, 저 잘 살고 있어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진은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저 정말 행복해요. 나도요.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요. 당연하죠.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수진은 재단 이사장이 됐고 전국 100개 고아원과 협력하며 장학 사업을 확대했어요.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도연도 교감으로 승진해서 학교에서 인정받았어요. 두 사람의 삶은 평범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은 임신 소식을 알게 됐어요. 병원에서 확인한 결과 8주였습니다.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예요? 학교에 있는데. 왜? 집으로 빨리 와요. 할 말이 있어요.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좋은 일이에요. 빨리 와요. 도연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진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수진은 초음파 사진을 건넸습니다. 우리 아기예요. 도연은 사진을 보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말요? 우리 아기? 네, 8주래요. 도연은 수진을 꽉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랐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은 때로 가혹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희망은 온다는 걸 배웠어요. 부모 없이 자랐지만 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고 모욕을 당했지만 더 강해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도 만났죠. 수진의 이야기는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좋으셨다면 구독,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